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웹사이트든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워드프레스 튜토리얼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케이티 페리, 우사인 볼트, 심지어 백악관과 같은 유명 브랜드들도 워드프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도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이런 웹사이트들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결혼식 웹사이트 또는 건강 코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만드는 과정도 쉽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간단한 단계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 빌더인 엘리멘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만들 수 있고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백 개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웹사이트 템플릿을 무료로 이용하고 이를 완전히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오직 무료 도구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비용은 호스팅 비용뿐입니다. 그리고 월 2.5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호스팅을 얻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치면 기억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면 배운다.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꼭 이 튜토리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리며 워드프레스로 멋진 웹사이트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따라오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가 담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각 단계는 해당 영상 부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드디어 완성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처럼 시작이 기대된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4가지 간단한 단계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 4가지 단계가 바로 영상의 주요 챕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설명란 아래에는 더 자세한 단계들과 타임스탬프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찾고 있다면 거기로 가서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스팅과 도메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테마와 페이지 빌더를 설치할 거예요. 이 페이지 빌더를 통해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모든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배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호스팅과 도메인 준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메인과 호스팅이 무엇일까요? 도메인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이것은 yourname.com, yourbusinessname.com, yourbusinessname, that 등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요. 그리고 호스팅이란 무엇일까요? 호스팅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서버로 여러분의 웹사이트 파일이 모두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하는 이유는 방문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호스팅 제공업체가 정말 많고 대부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중 일부는 다른 곳보다 더 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여러 호스팅 업체를 사용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허스팅글라는 업체입니다. 저는 허스팅글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오랫동안 추천해 왔지만 한 번도 문제나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고 싶거나 이미 사용 중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시작하는 부분까지 건너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반 부분은 여러분께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호스팅 업체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허스팅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선택에 만족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허스팅거 제휴사이기 때문에 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커미션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상 어떤 호스팅 업체와도 제휴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허스팅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가장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링크를 통해 가입하고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특별히 협상한 독점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허스팅거 커메레스 미디아십으로 접속하시거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의 파트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특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허스팅거 파트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저희만의 특별한 호스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보시느냐에 따라 이 페이지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스팅거가 때때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사진과 로고가 보인다면 올바른 페이지에 접속하신 겁니다. 이제 딜 받기 클레임 딜을 클릭하면 다양한 호스팅 플랜으로 아래로 스크롤됩니다. 프리미엄 플랜,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클라우드 스타트업 플랜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플랜이나 비즈니스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플랜의 주요 차이점은 평균 로딩 속도, 즉 웹사이트의 성능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더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최대 5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로 비즈니스 플랜에서 CDN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 기능 덕분에 웹사이트 파일이 한 대의 서버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와 서버 간의 평균 거리가 짧아지고 그 결과 평균 방문자의 로딩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기능이 특히 유용합니다. 만약 방문자가 미국에서만 온다고 가정한다면 프리미엄 플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 평균 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에는 워드프레스 스테이징 툴, 오브젝트 해시 등과 같은 추가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기능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랜을 선택해 봅시다. 예산이 적다면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해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제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호스팅 요금을 몇 개월치 미리 결제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제하는 기간이 길수록 장기적으로 더 저렴해집니다. 만약 미리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괜찮으시다면 가장 저렴한 옵션은 48개월 옵션으로 4년치 호스팅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월 평균 요금이 조금 더 비싸도 괜찮으시다면 24개월이나 12개월 옵션 또는 1개월 옵션과 같은 다른 플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옵션의 경우에는 OE 세팅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고 무료 도메인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2개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8개월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결제 수단 선택 섹션까지 스크롤을 내려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 아래로 내려가서 쿠폰 코드가 있으신가요? 를 꼭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쿠폰 코드 MEDIX MEDI ACS MEDI A를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호스팅 요금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이 적용되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안전 결제 제출을 클릭하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바로 허스팅거 대시보드로 가겠습니다. 대시보드로 이동하려면 상단에 있는 허스팅거 로고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잠깐 20초만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올해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이커머스 웹사이트, 블로그, 비즈니스 웹사이트, 개인 웹사이트 등 정말 다양한 웹사이트를 다룰 거예요.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스팅글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세요. 저는 이미 다른 탭에서 열어두었는데요. 그리고 허스팅글에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으세요. 이메일을 클릭한 다음 이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메인은 단순히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도메인 등록을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도메인 확장자를 .com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익숙해하는 것이고 저 역시 보통 .com을 선호합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your name, com이나 your business name, com처럼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맞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Medix Travels와 같은 이름을 입력한 다음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메인은 아직 사용 가능함으로 원한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 해는 무료로 제공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도메인을 유지하려면 연간 $16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도메인 등록을 클릭해서 이 도메인을 받아봅시다. 이제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개인으로 설정한 채로 개인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나 단체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이 끝나면 등록 완료를 클릭합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도메인이 이제 보안 처리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호스팅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다시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용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돌아가면 중요, 도메인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 이메일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링크를 클릭합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주소가 인증되었다는 페이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이메일 인증 상태가 인증됨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인 호스팅과 도메인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허스팅글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우선 아직 열려있는 다른 탭들은 모두 닫아줍시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허스팅글 로고를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Account Actions 아래에 Business Web Hosting Setup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Setup을 클릭한 다음 Start Now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Skip I Don't Want Personalized Experience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새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므로 Create a New Website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워드프레스와 허스팅글 웹사이트 빌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 것이므로 여기에서 Select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워드프레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스팅글에 가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밀번호를 정한 후 Continue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에 미리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우리는 플러그인을 미리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웹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을 직접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래로 스크롤해서 Skip I Will Manage Plugins Later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마와 템플릿은 나중에 선택할 것이므로 아래로 스크롤해서 Skip I Don't Need a Template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로 스크롤해서 Skip I Will Write Content Later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이 미리 선택되어 있으니 그대로 선택하고 Select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설정 계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S, 즉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 워드프레스임을 볼 수 있고 관리자 이메일도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위치가 현재 영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버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플랜을 선택했다면 웹사이트의 한 개의 서버 위치만 제공되므로 웹사이트 방문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방문자가 미국에서 온다면 미국 내 서버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유럽에서 온다면 유럽 내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했다면 이 모든 서버 위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하나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한 다음 설정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관리자 패널을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웹사이트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꼭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장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브라우저를 열고 저처럼 새 탭을 연 다음 자신의 도메인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medicstravels.com이 될 것이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로 바로 가려면 wp-admine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바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가끔 워드프레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그때는 워드프레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웹사이트가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하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도메인을 클릭하고 사이트 방문을 선택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열고 도메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medicstravels.com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웹사이트에는 기본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단에 이 워드프레스 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이 바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워드프레스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바가 보이지 않고 다른 방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웹사이트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바가 보이고 여기서 상단 왼쪽에 있는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테마를 설치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워드프레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고 웹사이트나 대시보드를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것들은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단에 열려있는 이 탭들을 닫아줍시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대시보드에서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왼쪽에 있는 글 메뉴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Hello World라는 기본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글을 선택해서 휴지통을 클릭해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삭제하려면 휴지통으로 가서 여기 있는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하면 이제 게시글이 연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기본 페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휴지통을 클릭해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휴지통으로 가서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해 완전히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해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워드프레스에서도 웹사이트에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해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리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 몇 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특히 호스팅 제공업체로 허스팅글 사용했기 때문에 허스팅글 플러그인들을 삭제할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들은 미리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모든 플러그인을 선택한 다음 일괄 작업에서 비활성화를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개의 플러그인을 삭제하고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 플러그인을 비활성화된 상태로 둘 것이지만 워드프레스 웹사이트가 완성되면 다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웹사이트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두 개만 삭제합시다. 이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일괄 작업에서 삭제를 선택한 다음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여기 여러 창들이 있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 모든 창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상단의 화면 옵션에 들어가서 이 창들의 체크를 모두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가 깔끔해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중요한 화면 옵션만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설정에 마우스를 올리고 일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상단에서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먼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브라우저 상단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웹사이트 방문에 마우스를 올리고 새 탭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상단에서 여기에서 우리 웹사이트 이름과 그 뒤에 태그라인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변경해 봅시다. 사이트 제목에는 Medix Travels라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태그라인에는 Your Travel Guide라고 명확하게 입력한 다음 페이지 맨 아래로 천천히 스크롤해서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서 웹사이트 제목이 보이고 그 옆에 웹사이트 태그라인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탭을 다시 닫고 대시보드로 돌아갑시다. 이제 계속해서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고유 주소를 클릭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블로그를 만들고 싶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고유 주소 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워드프레스가 블로그 게시물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블로그 없이 단순히 웹사이트만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블로그 게시물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메인 뒤에 슬래시와 인덱스, php, 그리고 연도, 월, 일, 그리고 게시물 이름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더 간단하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싶으니 게시물 이름 first name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끝에 있는 슬래시도 지우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하면 도메인 뒤에 게시물 이름만 붙는 훨씬 깔끔한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들어보자면 새 탭을 열고 애널도렛 블로그의 한 게시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메인 뒤에 슬래시와 블로그 게시물 제목만 있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탭을 다시 닫고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인 워드프레스 설치 및 설정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테마와 페이지 빌더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테마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이동한 다음 테마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이미 몇 가지 테마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활성화된 테마는 2024 테마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테마를 사용하고 싶으니 상단에 있는 새 테마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테마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0개가 넘는 테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인기 있고 최고의 테마 중 하나인 바로 이 아스트라 테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인기 탭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곳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Astra라고 입력하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테마에서 설치를 클릭한 다음 활성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 테마가 설치되고 활성화되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다른 테마들은 삭제해도 됩니다. 이 테마로 이동해서 삭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미리 설치되어 있던 다른 두 개의 테마도 같은 방식으로 삭제해 줍니다. 이제 하나의 테마만 설치되어 있고 이 테마의 자동 업데이트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위쪽에 열린 창들은 닫아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줍시다. 이제 이 테마를 설치했으니 코딩 없이도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 빌더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플러그인은 웹사이트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플러그인으로 이동해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Starter Templates라고 입력하면 바로 이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활성 설치 수가 100만 개가 넘고 리뷰도 매우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설치를 클릭한 다음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만약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활성화했을 때 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시보드에서 플러그인, 설치된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설치된 플러그인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라이브러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서 페이지 빌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엘레멘터를 사용할 건데 이게 가장 좋고 인기 있는 빌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레멘터를 선택하고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사용할 템플릿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미 웹사이트의 테마를 선택했는데 이제 또 템플릿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테마는 전체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작동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코드를 제공합니다. 반면 템플릿은 몇 가지 기본적인 페이지를 제공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템플릿들은 일종의 임시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이런 템플릿이 웹사이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위한 여러 가지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트니스 트레이너이고 자신의 피트니스 코치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어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입력해서 피트니스 트레이너용 템플릿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템플릿이 있겠죠. 여기에는 유료 템플릿도 있는데 프리미엄이라고 표시된 것은 무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 템플릿은 무료입니다. 이 웹사이트가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려면 템플릿을 클릭하면 바로 여기에서 열리고 웹사이트를 스크롤하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다양한 링크를 클릭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폰트, 텍스트, 이미지, 색상 등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웹사이트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 유형에 적합한 좋은 시작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템플릿을 다시 닫고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템플릿 중 하나인 바로 이 Love Nature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매우 기본적인 템플릿이라서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을 쉽게 따라오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이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배우실 수 있고 그 기술을 익힌 후에는 다른 템플릿을 선택해서 원하는 웹사이트를 정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템플릿을 선택해서 이 튜토리얼을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템플릿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러브 네이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리 보기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다양한 페이지를 클릭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로고는 지금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에디터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거지만 지금은 그냥 건너뛰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기본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이나 저 색상 또는 아마도 이 색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색상으로 둘 거고 나중에 모든 색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 폰트로 그냥 두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설정을 그대로 두고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웹사이트의 모습입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About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그리고 연락처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도 이러한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대시보드에서 필요 없는 창이 보이면 그냥 닫아버리거나 화면 옵션에 들어가서 모든 옵션의 체크를 해제해서 대시보드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 여기에서 소개, 연락처, 홈, 서비스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우리가 템플릿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으로 가보면 템플릿과 함께 설치된 새로운 플러그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WP Forms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우리 웹사이트에 연락처 양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이 양식이 연락처 페이지에만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세 번째 단계, 즉 테마와 페이지 빌더, 그리고 템플릿 설치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새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Elementor라는 페이지 빌더로 들어가야 합니다. 페이지 빌더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의 페이지 빌더인 Elementor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빌더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인데 새 탭을 열고 웹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edicstravels.com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 About 페이지에서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메뉴를 이용해서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빌더에 들어가려면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는 워드프레스에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단에 이 바가 보이는데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면 About 페이지의 페이지 빌더가 열립니다. 이제 이 탭을 다시 닫고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페이지의 구조인데 이 내비게이터 창에서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와 요소를 사용해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첫 번째 컨테이너를 클릭하면 해당 컨테이너가 선택되고 컨테이너 주위에 자주색 선이 표시되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컨테이너의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 컨테이너 안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헤딩을 클릭해보면 바로 여기 있는 We All Love 라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는 두 번째 헤딩이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디터 요소에서 가져온 추가 텍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버튼도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안에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컨테이너로 가보면 바로 이 두 번째 컨테이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도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헤딩이 있는데 그게 바로 Our Services입니다. 디바이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3개의 추가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3개의 컬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컬럼을 클릭해보면 이 첫 번째 컬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즉 페이지에서 무엇을 만들든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요소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는 페이지의 구조를 볼 때 꽤 유용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때는 사실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내비게이터를 닫는 걸 선호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열고 싶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터를 클릭하면 내비게이터가 다시 열립니다. 컨테이너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동하고 싶은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가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누른 상태로 원하는 위치까지 스크롤해서 옮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여기처럼요. 그런 다음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전체 컨테이너가 이 위치로 이동합니다. 실수했거나 어떤 작업을 되돌리고 싶을 때는 맥에서는 Command Z, 윈도우에서는 Ctrl Z를 누르기만 하면 마지막 동작이 취소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컨테이너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X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전체 컨테이너가 삭제됩니다.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다시 플러스를 클릭하면 여기서 컨테이너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컬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컬럼으로 된 컨테이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컨테이너 사이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추가됩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의 요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추가하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9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누른 채로 이 컨테이너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고 이제 이 컨테이너의 제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요소 메뉴로 돌아가서 제목 바로 아래에 이미지를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이미지 아래에는 버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아래의 버튼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모든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커맨드 젠맥나 컨트롤 젠윈도우를 누르거나 히스토리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가 변경한 내용에 따라 웹사이트의 다양한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웹사이트의 이전 버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클릭하면 처음 상태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았던 웹사이트의 첫 번째 상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한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웹사이트가 실제로 손상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이전 버전을 불러와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험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며 항상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실제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적용하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는 것으로 메뉴가 접히면서 웹사이트의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또는 다시 이 메뉴를 열고 아래쪽을 보면 이 눈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사이트가 새 탭에서 열리고 모든 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탭을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이제 각 페이지가 컨테이너와 요소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개별 요소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요소, 버튼, 이미지 등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텍스트 요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네이슈라고 적혀 있는 이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왼쪽에 이 요소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콘텐츠 탭, 스타일 탭, 그리고 고급 탭이 있습니다. 여기 콘텐츠 탭에서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제목 부분에 들어가서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WordPress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또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텍스트를 직접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바로 여기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옵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텍스트에 링크를 걸어서 사람들이 클릭하면 특정 링크로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ML 태그를 바꿀 수도 있고 정렬 방식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왼쪽으로 바꾸고 싶으면 왼쪽 정렬을 클릭하면 바로 변경됩니다. 또는 다시 가운데 정렬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의 스타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색상을 클릭하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선택할 수 있고 텍스트가 그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용자 지정 아이콘도 볼 수 있는데 클릭하면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미리 설정된 다양한 색상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템플릿에는 이미 몇 가지 기본 색상이 설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색상을 클릭하기만 하면 텍스트가 해당 기본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편집할 때는 기본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사이트 전체에 일관된 색상 조합을 사용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기본 색상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웹사이트의 색상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포그래피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글꼴 패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글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꼴을 Verdena로 하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크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글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은 두께 weight입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가 얼마나 굵게 보일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굵게 하거나 덜 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줄 간격, 글자 간격, 단어 간격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텍스트 요소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바로 이 인용문으로 가보죠. 다시 한번 텍스트 요소를 선택하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한 다음 타이포그래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 간격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줄 간격을 변경하면 각 줄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 간격은 말 그대로 각 글자 사이의 간격이고 단어 간격도 있어서 각 단어 사이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요소를 스타일링하는 주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다시 한번 펜 아이콘을 클릭해서 닫고 위로 스크롤해보면 아직 다루지 않은 탭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고급 Advanced 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을 건데 주로 각 요소들 사이의 간격과 정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고 이 주제는 튜토리얼의 뒷부분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맨 위까지 스크롤해보면 이미 버튼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쉽고 재미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삭제 딜리트를 클릭해서 완전히 새롭고 깔끔한 버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버튼처럼 디자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멘트로 돌아가서 새로운 버튼 요소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9개의 점을 클릭하면 모든 요소가 열리는데 여기서 버튼 요소를 찾아봅시다. 여기 버튼 요소가 있으니 클릭해서 잡은 다음 이 문단 요소 바로 아래에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버튼을 페이지 중앙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여기 콘텐츠 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렬 Alignment 항목에서 가운데를 클릭하면 버튼이 캔버스 중앙에 정렬됩니다. 이제 다시 넷플릭스 웹사이트로 돌아가서 이 버튼을 살펴봅시다. 버튼에는 Get Started라는 문구와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서도 이걸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콘텐츠 탭에서 먼저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페이지처럼 Get Started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에 있는 아이콘도 추가하고 싶은데 여기 아이콘 항목에서 실제로 이런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추가하고 싶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비슷한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rrow라고 입력해 볼게요. 넷플릭스에 있는 것과 똑같은 아이콘은 없는 것 같지만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Insert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텍스트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게 끝에 오길 원하죠. 그래서 아이콘 포지션에서 before를 after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면 텍스트와 아이콘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서 아이콘 간격을 늘려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버튼의 스타일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설정해 봅시다. 버튼을 추가할 때마다 그 버튼이 실제로 어디론가 이동하도록 반드시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여기 링크 항목에서 버튼이 이동할 URL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우리 웹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를 연락처 페이지로 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냥 컨택트라고 입력하면 여기 연락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하면 우리 연락처 페이지의 링크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제 스타일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 버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글자 크기가 좀 더 크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굵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타이포그래피 항목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먼저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 weight 항목에서 default에서 semi-bold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넷플릭스 버튼과 비슷해 보이네요. 이제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완전히 닫고 색상도 변경해야 합니다. 텍스트 색상은 흰색이니까 여기 텍스트 컬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배경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background type은 클래식으로 두고 컬러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호버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normal에서 허브로 바꾼 다음 색상을 다시 조금 더 어두운 빨간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제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상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hover animation에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rink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이 약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건 다시 제거하겠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효과는 없으니까요. 이제 이 버튼의 모서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 모서리가 약간 둥글고 우리도 이미 비슷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고 싶다면 border radius로 가서 예를 들어 15픽셀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좀 더 둥글게 보이게 됩니다. 넷플릭스 버튼처럼 만들고 싶다면 이 값은 아마 3이나 4 아니면 5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버튼, 이 우리 버튼보다 폭이 좁고 텍스트와 버튼의 간격도 더 작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서 패딩 값을 조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패딩 항목까지 내려가서 먼저 값을 연결 해제한 다음 이제 텍스트 주변에 패딩이 0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15픽셀로 하고 아래쪽도 똑같이 15픽셀, 오른쪽은 25픽셀, 왼쪽도 25픽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넷플릭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버튼과 매우 비슷한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방금 배운 도구들을 사용하면 원하는 어떤 웹사이트에서든 마음에 드는 버튼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기 이미지를 몇 개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미지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를 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미지 요소를 선택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그런 다음 콘텐츠 탭에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현재 있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또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료 이미지를 클릭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ture라고 입력하면 자연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더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면 구글에 Copyright Free Image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Unsplash, Pixabay, Pexels 등과 같은 무료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웹사이트 모두 매우 훌륭하며 그곳에서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엘리멘터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방금 다운로드한 예시 이미지를 여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해당 칸에 놓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선택을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이미지가 내 웹사이트에 바로 삽입됩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 요소의 스타일 탭으로 가면 여기 있는 슬라이더를 이용해 이미지의 너비를 조절해서 크기를 바꿀 수 있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opacity도 있어서 이미지를 좀 더 투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두리 반경 버드 레디어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다면 테두리 반경을 높이면 되고, 그러면 모서리의 곡률이 커집니다. 이미지 뒤에 그림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섀도우로 가서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자가 추가되고, 여기서 다양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의 흐림 정도를 더하거나 줄일 수 있고,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더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림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이 기본값으로 되돌리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자가 삭제됩니다. 이제 웹사이트의 모든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편집하는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이미지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컨테이너의 배경입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는 그냥 흰색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는 더 연한 회색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흰색 배경이 있고, 이 컨테이너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의 배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의 배경을 바꾸고 싶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개의 점을 클릭해서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 스타일 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배경으로 설정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선택을 클릭한 다음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다운로드한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리고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의 배경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가 완벽하지 않다면 여기 위치, position, 옵션으로 오면 됩니다. 현재는 center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top center로 변경하면 이미지의 윗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bottom center로 설정하면 아랫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을 시도해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center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몇 가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Attachment 첨부 항목에서는 fixed 고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할 때 이미지가 같은 위치에 머물고 다른 요소들만 위로 스크롤되는 방식입니다. 이 효과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롤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디스플레이 사이즈, 디스플레이 크기는 cover 덮기로 설정해서 이미지가 전체 컨테이너를 덮도록 합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오버레이 배경 오버레이로 가보면 배경 이미지 위에 검은색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이 오버레이의 불투명도는 0.2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배경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들어서 요소들과 배경 사이의 대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버튼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 이미지를 더 어둡게 하고 싶으시다면 배경 오버레이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높이면 배경이 더 어두워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면 배경이 더 밝아집니다. 만약 어두운 요소들이 있다면 이렇게 대비를 높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더 밝게 하고 싶으면 여기 슬라이더를 올리면 되고, 아니면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검은색으로 돌려놓을게요. 이전 모습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배경 탭으로 돌아가서 배경을 편집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에 단순한 색상을 추가하고 싶다면 먼저 여기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배경 이미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색상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클릭하면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 유형을 그라디언트로 변경하면 그라디언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2가지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색상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한 회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상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한 회색으로 설정하면 배경에 멋진 그라디언트가 적용됩니다. 또 다른 아주 멋진 기능은 비디오를 배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경 유형을 비디오로 변경한 다음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비디오를 사용해서 이 필드에 비디오 링크를 붙여넣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유튜브에서 찾은 예시 비디오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시작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초에서 시작해서 60초에서 끝나도록 하자라고 설정하면 비디오는 여기 배경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이제 비디오를 사용할 때는 만약 비디오가 어떤 이유로 재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경 대체 이미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만 하면 되고 이번에도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만약 비디오가 삭제되거나 재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배경 오버레이와 관련된 동일한 옵션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은색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불투명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배경과 요소들 사이의 대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변경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다음으로 각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새 탭을 열어서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한 다음 여기서 About 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이 페이지를 편집하려면 페이지 빌더인 Elementor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고 다른 탭은 닫아줍시다.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마진과 패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봅시다. About 페이지에서 이 인용문 부분까지 스크롤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컨테이너의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 고급 탭으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 레이아웃 아래에서 마진과 패딩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높이면 요소의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픽셀 단위로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과 패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콘텐츠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테두리 안쪽에 공간을 추가하고 마진은 테두리 바깥쪽에 공간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현재 이 컨테이너의 위쪽에 50픽셀의 패딩이 있고 아래쪽에도 50픽셀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 공간을 늘리면 이 컨테이너의 테두리 안쪽 위에 공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간을 테두리 바깥쪽인 마진으로 추가하면 어떻게 보일지 살펴봅시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고 마진으로 이동한 다음 값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제하고 위쪽에 마진을 픽셀 단위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테두리 바깥쪽의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값으로 돌아가서 마진에는 0을 패딩에는 50을 입력해 봅시다. 즉 페이지의 어떤 요소든 마진과 패딩을 사용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인용문 아래쪽에 공간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당 요소를 선택한 다음 고급으로 이동해서 아래쪽에 마진을 추가하거나 패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테두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진을 추가하든 패딩을 추가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딩 값을 20에서 50으로 늘려서 이 텍스트 아래쪽에 더 많은 공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의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줄이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패딩 값을 조정하면 되는데 왼쪽은 80픽셀에서 30픽셀로 줄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80픽셀에서 30픽셀로 줄이면 됩니다.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또 다른 아주 간단한 방법은 스페이서 요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과 이 텍스트 사이에 공간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는 엘리멘트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이 스페이서를 클릭해서 두 요소 사이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두 요소 사이의 공간을 픽셀 단위로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About 페이지 맨 위로 스크롤해서 이 컨테이너를 선택해 봅시다. 여기서 이 컨테이너 내부의 간격은 이 최소 높이 슬라이더로 조절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테이너 안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줄지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늘리거나 줄여서 이 컨테이너의 높이를 몇 픽셀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튜토리얼에서는 주로 요소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부분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입니다. 다양한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 새 탭을 열고 URL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상단 컨테이너는 중앙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 단일열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Our Services 섹션에 가면 다른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서로 다른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중앙에 콘텐츠가 있는 또 다른 단일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왼쪽에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는 2개의 열로 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중앙에 콘텐츠가 있는 또 다른 단순한 단일 열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이제 컨테이너 내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3개의 서로 다른 열이 있는 이와 같은 레이아웃을 복제해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겠습니다. 새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엘리멘터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본 레이아웃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으므로 이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 안의 콘텐츠를 3개의 열로 구조하려면 컨테이너가 3개 더 필요합니다. 이 컨테이너들을 얻기 위해 Elements로 이동한 다음 Layout 아래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생겼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 28%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2개 더 필요하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 더 큰 컨테이너 안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제 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옆이 아니라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옆에 나란히 배치되어 3개의 열이 되도록 하려면 이 메인 컨테이너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 레이아웃에서 Direction 방향 항목을 Vertical 수직에서 Horizontal 수평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이 3개의 컨테이너가 서로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컨테이너들을 페이지 중앙에 배치하고 싶으니 레이아웃으로 가서 Justify Content 정렬에서 Center 중앙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던 레이아웃이 완성되었으니 각 열의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Elements 요소로 가서 이미지를 하나 끌어다 놓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제목 헤딩도 추가하고 제목 아래에 텍스트 에디터도 추가해 줍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요소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 선택, Choose Image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 Selec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텍스트를 Product 1로 바꿔주고 아래 텍스트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스타일링할 때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미 원하는 스타일이 적용된 요소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목을 이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복사 커피를 클릭하고 새 요소로 올라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스타일 붙여넣기 페이스티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로 스크롤 해봅시다. 이 스타일을 복사해서 다시 여기로 와서 스타일 붙여넣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데 사실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열을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먼저 이 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삭제 딜리트를 선택하고 세 번째 열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제 이 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복사 커피를 누르고 이 컨테이너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붙여넣기 페이스티를 선택한 다음 한 번 더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던 멋진 사멸 레이아웃이 완성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내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에는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세 번째 열에도 역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의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컨테이너의 위와 아래에 공간을 추가할 건데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 고급 애드밴스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추가할 건데 먼저 값의 연결을 해제하고 컨테이너의 위쪽에 50픽셀, 아래쪽에도 50픽셀을 추가해서 위와 아래에 공간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고 정렬이나 간격 등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리 만들어진 레이아웃을 템플릿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아웃 템플릿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로 스크롤한 다음 다시 한번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S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Pages에서 Blocks로 전환하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Import Block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가 추가되었고 이 안에 모든 플레이스홀더 콘텐츠는 각 요소를 클릭해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컨테이너를 페이지 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쯤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른 템플릿에서 전체 페이지나 페이지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플러스 아이콘으로 돌아가서 S를 클릭한 다음 여기 페이지스 탭에서 이 튜토리얼 처음에 웹사이트를 시작할 때 봤던 모든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Love Nature 템플릿을 선택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제공되는 다른 템플릿의 어떤 부분이든 실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웹사이트 템플릿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다른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out 페이지의 특정 부분만 가져오고 싶다고 해봅시다.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Import Template를 클릭하면 아래로 스크롤할 때 전체 템플릿이 우리 페이지에 가져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특정 부분만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처럼요. X를 클릭하면 되고 이 부분도 또 이 부분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특정 디자인 때문에 페이지를 가져온 것일 수 있으니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을 웹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간단히 이 디자인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템플릿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X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 디자인을 홈페이지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해 페이지 빌더를 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위치에 넣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폴더를 클릭하고 내 템플릿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저장한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삽입을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제 이 디자인이 홈페이지에도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기본 색상과 글꼴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목, 텍스트, 버튼 등에 적용되는 기본 색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머무르고 다른 탭은 닫은 다음 워드프레스 수준에서 이러한 기본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제 검색창에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 왼쪽 하단에 있는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바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글로벌을 클릭하면 여기서 모든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이포그래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리 설정된 프리셋들이 있어서 클릭만 하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웹사이트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ntserrat나 Source Sans Pro를 시도해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폰트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해서 본문 폰트를 변경할 수 있고
원하는 폰트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로버터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냥 로버터를 입력한 다음 클릭하면 폰트가 변경됩니다. 기본 두께 등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제목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ntserrat를 사용하고 싶다면 입력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이미 이 프리셋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면 웹사이트 전체의 폰트가 변경됩니다. 원한다면 각 개별 제목, 즉 H1부터 HU까지 각각의 폰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너무 많은 폰트를 사용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로딩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색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다시 스크롤해서 한 단계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색상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도 색상에 대한 다양한 프리셋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일 프리셋이 적용되어 있지만 스타일리를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래대로 스타일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강조 색상, 링크 색상, 제목 색상 등 각 개별 색상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검은색으로만 바꾸고 싶다면 제목 헤딩 항목으로 가서 색상을 클릭한 다음 검은색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에서 바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클릭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두운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색상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사이트 배경과 콘텐츠 배경의 기본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버튼의 기본 스타일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뒤로 가서 버튼으로 이동하면 여기에서도 몇 가지 프리셋을 볼 수 있고 버튼 스타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예를 들어 텍스트 색상, 배경 색상, 테두리, 색상, 폰트, 패딩, 테두리 두께, 그리고 테두리 반경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게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탭을 닫고 다시 엘레멘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설정에서 변경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먼저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되고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목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했는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웹사이트가 태블릿이나 특히 모바일 폰과 같은 작은 화면 크기에서도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바일 폰으로 웹사이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모바일 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로 와서 반응형 모드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 바가 나타나고 현재 데스크톱 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블릿 뷰로 전환해서 웹사이트가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크기 조정, 간격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바일 화면 크기에 최적화된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세로를 클릭해서 웹사이트가 모바일 폰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바로 WordPress라는 텍스트가 이 화면 크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텍스트 크기를 줄이려면 텍스트 요소를 클릭한 다음 스타일로 이동해서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 옆에 모바일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텍스트 요소의 크기를 다른 화면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크기를 줄여서 화면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는 62픽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뷰로 돌아가서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열어보면 여기 크기가 여전히 98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뷰로 돌아가서 타이포그래피로 가보면 106픽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바일 뷰로 돌아가서 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버튼은 확실히 너무 크기 때문에 버튼을 선택하고 스타일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타이포그래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바일 아이콘을 볼 수 있으니
다른 화면 크기와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서 버튼이 좀 더 작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특정 화면 크기에서 페이지의 일부나 요소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면 크기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여기서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고급 탭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반응형 설정을 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버전 각각에서 간단히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옵션을 활성화해서 모바일에서 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당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누군가 모바일 폰으로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 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다시 데스크톱 보기로 돌아가서 반응형 모드를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 페이지에 있는 연락처 양식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연락처 페이지로 가서 엘리멘트로 편집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 연락처 페이지에서 이 연락처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와 연락을 원할 때 이 양식을 작성하고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면 우리는 그들의 이메일, 이름,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어떻게 편집할 수 있을까요? 이 양식 요소를 클릭해보면 왼쪽에 아무런 옵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WP Forms ID 9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양식이 WP Form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수정하려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WP Forms 설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럼 새 탭을 열어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봅시다. 그리고 WP Forms로 이동합시다. 여기서 먼저 모든 알림을 닫고 나면 바로 이곳에서 동일한 쇼코드인 WP Forms ID 9가 있는 연락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양식을 열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서 양식의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양식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양식의 다중 선택 필드를 간단히 드래그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를 수정하려면 클릭만 하면 필드 옵션이 열리고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택지는 웹사이트 디자인, 두 번째는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또 유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필수로 만들고 싶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드들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당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두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새 탭을 열고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해 봅시다. 그 다음 연락처 페이지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한 뒤 이 필드를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확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WP Forms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서 설정 세팅스로 이동한 다음 확인 Confirmations로 들어가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 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새 항목 연락처 폼이라는 새 이메일이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름, 이메일 주소, 질문, 그리고 메시지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다면 답장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신인으로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락처 폼의 입력 내용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이메일로 전송되지만 다른 이메일로 받고 싶다면 WP Form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설정 메뉴 아래의 알림, Notifications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로 보내기 항목 아래에 원하는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한 다음 모든 탭을 닫아줍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에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의 이름을 프로젝트로 정하고 발행을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발행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웹사이트가 생성되었고 여기에 변경을 하려면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면 이 새롭고 비어있는 페이지의 페이지 빌더가 열립니다. 이제 이 새 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하려면 몇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S를 클릭해서 다양한 페이지 템플릿을 찾아 바로 가져올 수 있고 이미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또는 이 페이지의 특정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블록만을 여기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전체의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다른 페이지에서 특정 부분만 복사해서 이 새 페이지에 붙여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 탭을 열고 우리 웹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예를 들어 About 페이지로 가고 또 Services 페이지도 새 탭에서 열어서 두 페이지 모두 페이지 빌더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페이지에서는 저는 이 상단 컨테이너 전체를 복사해서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누른 다음 새 페이지로 돌아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붙여넣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요소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projects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도 바꾸고 싶으니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 스타일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찾은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로 가서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한 다음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페이지의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out 페이지로 가서 이 레이아웃을 복사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 새 페이지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붙여넣으면 이 레이아웃도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이 새로운 페이지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헤더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페이지 편집을 클릭한 다음 에스트라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고급 설정을 클릭하고 투명 헤더 항목에서 사용을 클릭한 다음 창을 닫고 업데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보기를 클릭해서 이 페이지를 다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투명 헤더가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이 새로운 페이지인 Projects가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바에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가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여기에서 Projects를 선택하고 메뉴에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새 페이지인 Projects가 메인 메뉴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out과 Services 사이에 넣고 싶다면 여기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메뉴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새 탭을 열고 우리 웹사이트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새 페이지가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페이지를 기존 메뉴 항목의 하위 메뉴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메인 메뉴로 가면 이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 예를 들어 Services 페이지 아래로 이렇게 옮기면 이제 하위 항목이 됩니다. 이제 메뉴 저장을 클릭하고 페이지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면 Projects 페이지가 Services 항목의 하위 메뉴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이 링크들 중 어떤 것이든 제거하고 싶다면 메뉴 설정으로 다시 가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홈 링크를 제거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제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메뉴 저장을 클릭한 다음 웹사이트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링크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헤더의 나머지 부분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로고를 변경하는 방법, 이 액션 버튼을 편집하는 방법,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로고를 변경하려면 사용자 정의로 이동한 다음 헤더 빌더를 열고 사이트 제목 및 로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로고 변경을 클릭한 후 새 로고를 업로드하려면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저는 제 로고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로고를 자를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업로드한 로고는 이미 잘려 있으니 자르기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새 로고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고를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로고 너비 항목에서 픽셀 수를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 50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로고를 표시하고 싶은 또 다른 위치는 바로 브라우저 상단입니다. 이것을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트 아이콘을 변경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이트 아이콘 선택을 클릭한 다음 여기서도 로고의 정사각형 버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클릭하고 자르기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이제 브라우저 상단에 사이트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액션 버튼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단계 뒤로 가서 다시 헤더 빌더를 열면 여기 아래에 현재 헤더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편집하려면 그냥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번호만 표시되고 사람들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텍스트를 컨택트로 바꾸고 슬래시 컨택트를 입력해서 사람들을 바로 연락처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의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디자인 탭으로 가서 여기서 모든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도 원하는 어떤 색으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버 색상도 있어서 예를 들어 회색으로 바꿀 수 있고 배경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을 흰색으로 하고 불투명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버 색상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의 색상도 변경하려면 한 단계 뒤로 가서 헤더 유형에서 투명 헤더를 클릭한 다음 디자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 색상에서 텍스트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흰색으로 둘 거지만 호버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페이지가 열려 있을 때 링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다른 링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것들도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헤더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다면 헤더 빌더에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의 중앙에 로고를 배치하고 싶다면 여기 아래에서 로고를 중앙으로 드래그한 다음 메뉴를 왼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제 로고는 중앙에, 메뉴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액션 버튼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전 방식이 더 마음에 들어서 메뉴를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로고는 맨 왼쪽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헤더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다음으로는 푸터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도 배워보겠습니다. 푸터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푸터를 편집하려면 한 단계 뒤로 가고 다시 한 번 더 뒤로 간 다음 여기서 푸터 빌더를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헤더 빌더와 완전히 똑같이 작동하므로 콘텐츠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물론 푸터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이 텍스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작권 요소를 클릭한 다음 이 텍스트를 삭제하고 원하는 저작권 문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커피라이트를 대괄호로 감싸면 항상 저작권 아이콘이 표시되고 current year를 대괄호로 감싸면 항상 현재 연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비즈니스 이름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로고도 변경하고 싶을 수 있으니 이 요소를 클릭한 다음 로고와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교체를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후 추가하고 싶은 로고를 업로드해서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로고가 여전히 조금 큰 것 같으니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서 로고를 클릭한 다음 다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기에서 중간을 사용자 지정 크기로 변경한 후 50x 50픽셀로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터 메뉴의 경우에도 레이아웃, 정렬 등 다양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고 화면 크기에 따라 전체 푸터 메뉴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푸터 전체가 다양한 기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해당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뷰로 전환한 다음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푸터가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뷰로 전환해서 모바일 버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고 커스터마이저를 닫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한 다음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웹사이트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플러그인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클릭해서 매번 수동으로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되게 설정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 설명란에 있는 워드프레스 튜토리얼 재생 목록도 확인해보세요. 이곳에서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다양한 유형의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